얘들아 우리 7쪽에 뭘 정리하냐면 현대소설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현대소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 반반 정도 지금 출제 경향이 딱 반반이야. 약간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반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거나. 그래서 조금 더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대사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현대사를 반영해서 우리가 현대소설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 현대소설은 연계가 거의 안 되거든? 진짜 거의 안 돼. 작년 같은 경우도 9월 모의고사만 한 번 됐지 연계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현대소설은 수능특강을 공부를 해도 여러분 거기 나온 기법들, 문제 유형들만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낯선 지문에서 어떤 현대사를 적용해서 읽을 것인가 이걸 좀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우선은 여러분 현대사는 총 8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특강도 아마 8개 파트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우선은 개화기부터 한번 살펴볼까? 그래서 여러분 22년 예비시행 문제를 보면 여러분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기출에 출제되었었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이런 개화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자, 개화기는 주제가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자주독립, 열강들로부터의 자주독립, 그 다음에 신교육, 유교와 반발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남녀평등, 자, 그 다음에 자유연애, 그 다음에 미신타파, 이런 주제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본건적 가치랑 정반대되는 것들만 일부러 더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본건적 가치는 여러분 유교인데 유교와 반대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 조선시대 때까지는 남성 중심이었잖아. 근데 이제 이걸 남녀 평등으로 옛날에는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랑만 결혼을 해야 했잖아. 자유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본건적 가치는 무정적 부정적.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냐면 계몽한다는 말 쓰겠지. 새로운 사상을 계몽한다는 말을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유학간다는 말을 써. 근데 이 유학이 어딜 가냐면 미국. 이런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왜냐면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정말 세계에서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근대화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존의 삶을 무조건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삶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개화기 당시의 모습.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22년 이런 예비시행 문제도 나온 거 보면 그래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일제강점기. 자, 일제강점기는 여러분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 조선인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주제가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에 대한 주제가 많냐면 농촌. 왜냐면 여러분 농촌이 너무 피폐화가 됐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역사 소설이 엄청 많이 나와. 왜냐면 우리의 얼과 정신을 찾으려고. 자, 여러분 우리 2학년 때 배웠지? 가족사 소설들. 여러분 3대나 아니면 여러분 태평천하. 그래서 여러분 가족사 소설이 나오는 건 여러분 봉건적 가치를 갖고 있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그리고 손자나 이들아 자식은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들. 가치관의 충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인의 고뇌. 근데 여러분 요즘은 무슨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20년대가 되면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할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 유학을 가. 근데 어디를 유학을 가? 동경 유학을 가야 된다고 해. 그러니까 똑같은 유학이어도 가는 곳이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내지인이라는 단어를 쓰네. 조선인, 내지인 이런 말들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순사들이 다닌다, 아니면 전차가 다닌다, 아니면 여러분 동정, 소장농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냥 첫수 주식해.
얘들아, 그치? 나라 우리 땅 빼앗은 이러면 그치? 줄여가지고 동척이라고 하잖아.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 할게요. 광복 이후인데요. 이렇게 광복 이후의 작품들이 그래도 좀 쏠쏠이 나와요. 작년 9월에 북파산, 그리고 재작년 6월에 얘들아 미스터방. 이러면 이거 계속 매년 여러분 그래도 6월 9월 수능 평가원에서는 이 시대적 배경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너무 혼란스러웠던 시기여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사회 상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또 무슨 주제가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대한 반성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일제에 대한 반성. 자, 그러면 어떤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 당시를 나타낼 거냐면 아무래도 여러분 이때 왜 경제가 혼란스러웠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 그래서 여러분 가격이 폭등한다라는 말을 쓰겠지. 그래서 여러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상황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 정치인들을 뭐도 많이 했을 때가 암살 같은 거 하잖아. 이런 단어들 들어가 얘들아. 아니면 여러분 우리 친일에 대한 용어를 그대로 쓰겠지.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는 검열 때문에 못하지만 이때는 쓸 수 있겠지. 친일에 대한 거랑 그리고 반민족 여러분 특별법 반민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직접적으로 할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제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토지 유산 분배.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 그 광복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제일 이슈였던 건 이거야. 왜냐면 동척에게 이미 땅을 많이 빼앗겼잖아. 그 땅을 빼앗긴 걸 여러분 해방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정부는 어떻게 했어? 다시 그거를 뭘 했어요?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유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3년 전에 모의고사 보면 아마 최만식의 논리학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기출에 계속 이런 시대적 배경 계속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이제 1950년대 돼야지.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주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 전쟁에 대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이 전쟁 속에서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러면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게 실존주의 문학이니까 실존주의 문학이 사실 인간에 대한 고뇌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아까 상각을 많이 하는 여러분 내적 갈등을 많이 얘기하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많이 나와. 그래서 수능 특강 보면 이걸 다루고 있는 작품이 거의 두세 개씩 꼭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게 또 많이 나오는 제재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 전쟁과 관련된 단어도 쭉 들어가겠지.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쇠, 총, 대포 이런 말들 들어갈 거고 이렇게만 두 개만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인민군, 국군 그리고 여러분 이때도 사회주의는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 사회주의하고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는 용어가 조금 다를 거야. 여러분 이 일제강점기 때는 사회주의를 그냥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 러시아어로 뭐라고 불러? 빨치산. 빨치산은 러시아어지 얘들아. 여러분 빨치산? 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아니야. 산 아니야. 빨치산? 빨갱이. 이런 말들 쓸 거야. 그치? 대놓고 그냥 써버리는 거죠. 자, 아니면 여러분 피난을 간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겠지. 흥남부두에서 여러분 피난을 오잖아. 그러니까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작전들의 그런 용어들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시대적 배경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딱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분단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갈 거야. 이거 말고 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거. 자, 그럼 다섯 번째. 자, 여러분 1960년대 갈게요. 자, 여러분 60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독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현실 참여할 거, 사회 참여를 권유하는 태도들 이걸 주제로 하거나 반대로 여러분 사회구혁명에다 성공했니 실패했니? 우선은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킨 거는 성공했겠지만 여러분 자유를 얻어낸 건 아니잖아요. 실패로 돌아가니까 무기력해지는 지식인, 무기력한 지식인들 사람들의 태도,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가 들어가는 거야. 사회적 참여
내용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분단 문제는 계속 다룰 거야, 얘들아. 근데 분단 문제는 다시 안 쓰고 이렇게만 쓸게.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단어는 아무래도 얘들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사회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근데 뭐 사회구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면 여러분 이게 계절이 언제예요? 봄이다? 그래서 여러분 봄이나 뭐 시위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선거라는 말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대놓고 진짜 독재라고 얘기하든지 자유, 민주주의 이런 말들 쓰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단어들 찾아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1970년. 물론 이때도 독재 정권은 있지만 새로운 문제점이 하나 더 대두가 돼요. 산업화 도시화.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 도시화와 산업화. 여전히 일단 독재에 대한 내용 들어갈 거고 여전히 분단에 대한 문제 계속 들어가. 근데 이제 요게 주로 나타나는데 이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어디에서 여러분 산업화 일어나는 거야? 공장에서. 그렇지. 공장이라는 단어나 공장에서 일하는 여러분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제발전이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여러분 재개발. 그래서 여러분 그 2학년 때 난소공이 딱 이거잖아요. 그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고 공장도 들어가고 재개발도 들어가고 그치? 이런 거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1980년대인데요. 여러분 이때는 사실은 지금 종합적인 문제야. 60년대 70년대가 그냥 다 종합이 되는 시대라서 얘는 여러분 주제가 어차피 겹치기 때문에 주제는 안 쓰고 그냥 역사적인 것들만 5.18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 아니면 유언항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러면 5번, 이 7번은 5번, 6번을 다 합쳐놓은 시대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8번째 1990년대 이후 마지막이야. 이후 이러면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됐어요. 물론 사회와 도시화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독재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무슨 문학의 성향이 나타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이러면 큰 사회적인 것들 기존에 있었던 거에 정반대로 가는 거.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사회적 문제, 나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면 개인의 일상에 대한 주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큼지막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던 게 이제는 조그마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소외되는 여성들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여러분 변두리지역. 왜냐면 우리는 도시 위주로 개발을 했지 이러면 농촌이나 아니면 조그만 도시들은 개발 좀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거나 왜냐면 그전에는 개발 중심이었거든. 그러니까 물질 문명에 반대되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도요새의 명상 같은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중문화 다문화 취직에 대한 문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여러분 90년대는 아무래도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여러분 이 90년대 이후에 나오는 인간 내면의 정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 이런 지식인의 고뇌나 사회적인 모습보다는 그 당시에 세태가 어땠는지를 쭉 살펴보는 문학들. 그래서 박태원의 소설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50년대도 마찬가지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인간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랑 작품 한번 살펴보자. 어디를 보냐면 그 다음 지문이 얘들아 5학번의 굴뚝과 천장이거든요. 요거는 처음 보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여러분 10쪽에 여러분 7번을 한번 봐보자. 보기를 먼저 한번 볼까? 자, 여러분 굴뚝과 천장은
동일한 욕망을 공유한 두 젊은이의 삶의 방식을 소재로 사회고혁명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려내고 있대. 그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무슨 욕망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찾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첫 번째. 무슨 욕망인지. 근데 여러분 욕망이 나쁜 거는 아니야. 문학에서의 욕망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이 내가 다 이루어져 얘들아? 그건 아니야. 그리고 또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얘들아 이게 만약에 유한한 대상을 욕망을 똑같이 갖고 있다면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욕망을 왜 찾으라고 하고 있냐면 얘들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게 뭘까? 왜 욕망이 드러날까? 이걸 찾으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시대적 배경 나오죠 여러분? 사회구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나는 여러분 나란 말 나왔으니까 시점 그냥 바로 나오네. 시점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게 두 번째 나왔네요. 여러분 뭘 찾으면 돼요? 관찰자 시점인지 주인공 시점인지 이거 여러분 찾으면 되는 거네. 그치? 자, 그에 대한 호감과 경쟁심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부당한 현실을 붕괴시키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현실이 뭐야? 사회구혁명 나왔으니까 독재 정권, 그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세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새로운 세계가 뭘 얘기하는 거야? 민주주의, 그치? 민주주의를 향해서 거침없이 돌진하는 그와 달리 현실적인 여건에 나는 타협을 한다. 그러면 그와 나는 동일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행동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렇지? 자, 표면적으로는 그를 경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그에게 질투심과 열등감을 느끼면서 시위에 참여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 정서들이 나타날 거래요. 그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요거 3번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공부를 가기 전에 옆에 빨리 4번을 한번 봐봐. 4번 보면 이야기 내부 서술자, 내부, 교체, 외부라고 되어 있거든? 다 바로 3개 지울 수 있지? 3번, 4번, 5번 답 아니잖아. 왜 나란 말 나왔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겉으로 훑지 서술상의 특징을 만약에 시점을 물어볼 때는 거기에서 힌트가 주면 이런 걸 먼저 봐도 돼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회상하고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객관적으로 찾으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관찰자 시점이냐. 근데 이거는 회상을 위주로 얘기하고 있냐. 회상을 하려면 여러분 내가 계속 되돌아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시점이 돼야 돼? 주인공 시점이야. 그렇지? 관찰자냐 주인공이냐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본문 문제 한번 가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겨울이가 봄이 왔대. 여러분 여기서 왜 봄이라는 말을 썼을까? 아까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 이미 나왔으니까 사회구혁명이 오고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봄이라고 하는 건 잘 기억해주고 3월에 실시된 선거. 그럼 여러분 시대적 배경 나왔으니까 여러분 배경 지식 활용해. 무슨 선거야? 3.15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걸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었고 결과도 드러났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여당의 선거 총책인 RC가 투표일에 박두에서 점잖고 예의 바르게 말을 했을 때 새학기를 맞아서 캠퍼스에 돌아온 우리들은 강렬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 강렬한 분노라는 건 여러분 이 지금 부당한 세계에 대한 분노겠지. 자, 이 RC가 주도하는 선거라고 하는 연극은 이처럼 완전하게 상연되고 있었다. 왜 여러분 선거를 연극에 비유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짜맞춰서 있었으니까. 그치? 자, 그런 위장이 완전함에 대한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나는 사회에 나가서 출세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그게 분노를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열심히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읽었대. 아까 보기에 나왔던 거 나오네. 여러분 내가 뭘 한 거야? 현실에 타협을 하는 모습이야. 근데 여러분 현실에 내가 타협을 하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출세하는 힘을 길러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대. 이건 뭐야? 합리화야. 맞아. 이거는 자기가 타협하고 있는 거를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무언가를 모를 불덩어리가 가슴에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덩어리 본문에 아까 나왔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나왔었거든? 욕망이에요. 내 마음속에 욕망이 막 얘들아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지만 욕망이 막 올라왔대.
그럼 내가 바라는 욕망은 이미 얘들아 여기 봐봐 불덩어리 비슷한 말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여기 부분 나오지. 강렬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 그럼 이 말은 뭐야? 나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 이 욕망은 나의 욕망만 얘기하는 거야? 아까 그랑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는 욕망이 참여하고자 하니까 걔는 행동을 한 거야. 나는 참여하고 싶지만 행동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네. 자, 그래서 총선이라는 연극이 상연되고 있는 동안 나라는 떠들썩했고 사람들은 골목골목 숨어서 이를 갈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시대대표는 또 나오네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자, 이런 와중에도 내가 책을 읽고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무 창피하다, 죄책감이 든다. 여러분 아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부채의식 갖고 있다고 했잖아. 이거는 자기에 대한 죄책감 혹은 여러분 자기에 대한 여러분 약간 자기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감정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 얘들아? 지금 생각하면 이라고 했거든? 바로 뭐가 나와? 회상하는 거네. 이거 주인공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회상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야. 회상이지 회상. 그러면 여러분 4번 그냥 답 바로 나온 거야. 2번이야. 그치? 자, 비선생의 동상을 헐어버리려고 했을 때 그와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현세적. 여러분 현세적이 무슨 뜻인데? 현실 속세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러면 타협하는 거. 타협하는 걸 긍정하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는 나의 마음속에 그와의 대결의식이 작용했던 건 아닌지. 그럼 이러면 여기서 이미 얘기하네. 경쟁의식을 내가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혈기 많은 학생들은 강의실 구석구석에 모여서 지방도시에서 불길처럼 일어나던 시위운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언성을 가장 높여서 과격하게 주장을 내세우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끼어 있었다. 4월 봉기가 일어났을 때도 행동대원으로 참여했다. 그럼 여러분 그는 참여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세 번째 문단 가자. 그는 흡사 생애의 마지막을 획기적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만 같았다. 그럼 이 말 뭐야? 삶을 완전 최선을 다해서 얘들아 뭘 얻어보려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았대. 그럼 여러분 이거 아까 보기에 나왔지. 그를 어떻게 표면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경멸하는 말투야. 뭘 얻어보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면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총을 난사하는 기동 경찰에 대항해서 사제폭탄을 투척하며 대항하고 4월 학생봉기가 마침내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그의 활약은 눈부셨다. 자, 그가 춘천에 다녀와서 알량의 자살에 대해서 말을 나눈 이후 4월이 다지나도록 나는 그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동경하거나 어떤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아는 사람인가 봐.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는 거 보니까. 그치? 나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방관을 했는데 시위를 하는 학생들과 그것을 막는 경찰의 입장을 양쪽 다 긍정하는 입장을 갖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야? 왜 양쪽 다 긍정하는 거야? 타협했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여러분 학생들의 마음을 얘들아 왜 이해해? 자기도 속으로 그런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경찰의 입장을 왜 인정해? 자기는 참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합리화하고 있는 말인 거죠. 자, 이러한 조로의 태도가 어디서 시작이 된 건지 부정선거를 하고 시위대에게 발표하는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그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대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막다른 딜레마.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내적 갈등이 나에게 있었다. 그럼 봐봐. 여러분 조로의 태도가 어디에서 연유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조로의 뜻을 보면 젊은데 갑자기 늙은, 그러면 나이 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를 얘기하거든. 그러면 왜 자기가 나이 든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여러분 시위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대부분 몇 살들이었어요? 대부분 10대, 20대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은 여러분 사실 현실에 뭐해 얘들아?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 근데 학생들은 여러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여러분 유월항쟁도 그렇고 여러분 저 사회구혁명들도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먼저 일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말은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안주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을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지?
나는 젊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주하는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스스로를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되뇌면서 이러면 계속 나를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인가? 공무원이라고 다 그래 얘들아? 그런 건 아니야. 공무원이면 물론 얘가 나라에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런 교육을 받은 건 아니야. 이것도 뭐라고 있어야 돼? 또 스스로 합리화 계속 하는 거야. 그렇지. 아버지 때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시위대를 격려하고 그 학생 시위의 귀추, 이러면 추이지, 추이, 결과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조바심에 살았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계속 욕망은 갖고는 있지만 그 욕망이 사실은 표현되지는 못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딱 봐도 이거는 자기 내적 발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인공 시점인 건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시 하자. 그가 행방불명이 된 건 6월 하순께로 추측이 된다. 그럼 여러분 6월 하순께였을 걸로 추측된다라는 말은 이건 뭐야? 또 이것도 6월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1학기 말 시험이 시작될 무렵, 이러면 1학기 말은 대부분 대학교는 6월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7월 초에 방학을 해요. 그래서 7월 초에서 9월까지 쭉 놀고, 그래서 한 6월, 한 6월 정도에 한강이다 시험을 시작하니까 6월이 되는 것 같다. 그의 행방을 찾는 공부가 붙어서 대학이 온통 뒤숭숭한 기분에 휩싸였던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실종된 지 얼마나 지난 거야? 4.19혁명이 지나고 나서 6월 될 때까지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나타났던 거야. 그럼 실종이 거의 얘들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나타난 거네. 그치? 자, 각 일간 신문에도 그의 실종을 쇼킹한 필치로 보도를 했고, 왜 얘들아 신문에서 보도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까 얘들아 영웅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사람이 없어진 게 얘들아 지금 대선 투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마다 그의 실종은 모종의 정치적인 흑막과 연관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 나는 학교 당국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몇 번인가 불려다니면서 참고인 증언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참고인 증언을 할 정도면 나는 그랑 되게 긴밀한 사이였던 거야. 되게 친한 사이. 얘들아 친하지 않으면 어쩌다 한 번 얘기한 거 같고 얘들아 몇 번이나 참고인 조사 가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되게 긴밀한 사이였고, 그가 왜 실종됐는지 나는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실종이 아니라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음이 틀림없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 내용이야 자기 추측이야.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실종이라고 하는데 왜 자기는 잠적이라고 생각해? 자, 이렇게 보자. 우선은 실종이 됐다는 건 여러분 옛날에 실종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뭐예요? 죽었죠. 여러분 죽었거나 아니면 어디에 묻혔거나 그런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에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럼 봐봐. 얘랑 경쟁의 의식을 갖고 있어서 내가 항상 부채 의식을 갖고 있는데, 얘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죽었다고 하면 평생을 여러분 내가 마음에 뭐가 생겨? 짐이 생기잖아. 근데 잠적은 어딘가 살아있다라는 뭐가 있는 거야? 희망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희망이 있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딘가 살아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별로 없어. 왜냐면 어딘가 살아있을 거거든. 그럼 죄책감이 죽었던 것보다 좀 어때? 적어지기 때문이야.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다 추측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부채의식을 줄이고자 하는 여러분 생각으로 잠적했을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종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 그 당시에라는 말도 쓰지? 계속 회상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생각은 나를 밑도 끝도 없이 처참한 절망에 빠뜨렸대. 오히려 절망에 빠뜨리는 거야. 왜? 내 부채의식을 줄이려고 그 사람이 잠적했다고 생각하다니. 이게 너무 환멸을 느끼는 게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 내가 도달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높은 차원으로 그가 숨어버렸던 것이다. 아, 그러면 여기 또 나오네.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열등. 아, 이 사람은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열등감과 여러분 죄책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봉기에 참가해서 부패 정권을 몰아낸 그가 누구보다 제일 먼저 새로 도래한 시대에 절망을 느꼈대. 그럼 이 새로 도래한 시대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또 얘들아 군사 정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새롭게 들어오는 민주주의가 안 생기는, 민주주의가 다시 얘들아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얘들아 안 생기는 것에 절망을 느끼고, 동작이 느릿느릿하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뒤늦게 혁명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동안
그는 감쪽같이 잠적해버린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자 죽고 싶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잠적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합리화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열등감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혁명의 와중에도 사는 사람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겪어서 건망증도 많은 법인데 학생봉기에 영웅이었던 그가 실종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람들은 모든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날이 갈수록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이 사람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지. 차츰차츰 그의 생각이 없어져 버렸다.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니까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회상하는 거야. 이것도 계속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한 심정은 그의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가 어디서 불쑥 나타난다고 해도 결코 놀라지 않을 그 생각을 미리부터 작정하고 있었으니 나는 앵간히 나가 빠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왜 야갔다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태도가 무슨 태도야 이거? 자기 자조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내가 이 사람을 잊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기다릴 것도 없으니 막막하군. 앞으로 두고 보게나. 시대의 흐름이란 일종의 역행동화의 반복이라. 그럼 역행동화는 건 뒤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민주주의를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했지만 이러면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독재 정권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독재 정권이 나타날 거라는 걸 미리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다시 예상을 했고, 멍청이 같은 친구들은 독재 정권이 없어졌으니 태평성대가 온 걸로 알고 있겠지만, 민주주의가 온 걸로 착각하겠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생봉기가 성공하고 나서 그가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 사람은 새롭게 얘들아 군사 정권이 들어올 거라는 걸 이미 예측했던 것 같아. 자, 그의 진위를 알아들을 수 없었고 지금도 그의 말에 확신이 가는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 진작이 간대. 그럼 여러분 진작이 간다는 건 시대가 얘들아 정말 독재 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걸 또 느끼고 있었다는 거지. 기약기 개강이 되면서 여러분 몇 월이 된 거예요? 9월이 되면서 나는 밤마다 어떤 추리를 해나가기에 바빴다. 그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런 추리는 계속 꼬리를 물고 이러면 나를 괴롭혔다. 그럼 여러분 이때 이 추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사람은 정말 잠적한 걸까? 실종한 걸까? 계속 그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 추리는 사실은 부채의식, 죄책감, 이 사람에 대한 열등감, 이러면 이런 것들이 기반되는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4번은 어차피 얘들아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7번 문제만 얼른 한번 풀어볼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기를 활용하는 거 한번 적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자, 흔히랑 보죠. 여러분 우선은 책을 읽는 건 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현세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현세적이 얘들아 현실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타협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의 활약은 부당한 현실을 얘들아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직접적인 투쟁의 행위였으니까 거침없는 행동 맞죠? 자, 그다음에 이 잠적한 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게 질투심 열등감이 원인이 되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원인이 얘들아 죄책감, 부채의식이 나타나는 이유가 요게 원인이라고 아까 보기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부채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이거에서 기반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자, 멍청이 같은 친구들은 태평성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의 짐작은 그에 대한 나의 경쟁심을 자극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나도 그가 여러분 그의 심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그의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더더욱 그를 관찰을 자세하게 하지 않아.
만약에 관찰자 시점이었다면 이 사람의 행동이나 여러분 말이 더 많이 나왔을 거야. 그러면 심리가 어땠을지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주인공 시점이니까 그가 나의 경쟁심을 자극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의 심리니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답은 4번. 여러분 시점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은 그에게 느끼는 부채의식을 내가 잊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건 계속 잊겠다고 했지만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문제를 여러분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선생님이랑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우리 29쪽으로 가볼까 얘들아? 요거 기출을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20년 여러분 수능에 나왔던 비문학 지문이에요. 근데 지문이 조금 정보량도 많고 여러분 경제 지문에서 얘들아 계산하는 문제가 좀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선생님이랑 조금 한번 같이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요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문단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같이 봐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우선은 여러분 1문단을 한번 볼 건데, 자, 국제법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해서 창출하는 규범이래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조약의 정의를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조약은 국제법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누구야? 국가랑 국제기구. 그러면 얘네들이 얘들아 체결 주체가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 뭘 체결해? 권리와 의무를 체결한다고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 권리와 의무가 체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은 여러분 이번엔 또 다른 개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국제관습법. 자, 이거는 조약 체결과는 관계없이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여러분 찾으라는 거야? 어떤 서술 방식을 찾으라는 거야? 비교하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은 비교를 할 거니까 뭘 찾아야 돼요?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한번 보자. 국제사회 일반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보편인 규범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국제법에서의 조약과 국제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제관습법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래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래요? 다 똑같은 거 빨리 찾아. 규범. 맞아, 규범이야, 규범. 둘 다 규범이래. 여러분 얘네가 모두 다 국제법에 들어가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법이 규범이라는 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칙 같은 거지. 조약도 여러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조약 지켜야지. 관습법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얘는 지켜야 된다는 게 공통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차이점은 뭐야 얘들아? 조약은 자 여러분 관습법은 여러분 어디에서 지켜지는 거야? 보편적으로. 보편적이란 말 들어갔지? 그러면 조약은요? 반대잖아요. 그는 합의가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체결 주체 찾아지. 얘는 여러분 체결되는 법을 지켜야 되는 주체가 보편적인 주체들 다 지켜야 되는 거고, 얘는 여러분 주체를 찾을 거니까 그러면 체결 주체가 누구야? 국가랑 국가, 국제기구랑 국가가 개별적으로 에다 조약을 맺는 거네. 그래서 여기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얘가 개별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조약은 일본하고 프랑스가,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중국이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는 거잖아요. 자, 그럼 또 하나 더. 이 조약은 명시적으로 뭘 한대요? 합의를 한대요. 왜? 개별적인 나라들이나 개별적인 나라랑 기구가 여러분 합의를 해서 조약을 맺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그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뭐야 얘들아? 구체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거.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를 했어. 자, 그 다음 다시 봐봐. 반면에 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반면에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야. 그 개념이 뭐냐면 경제관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얘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랑 얘네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얘는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도 찾았잖아요. 이것들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얘랑 여기 나온 누굴 비교해야 될까? 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하고 얘가 차이가 생긴다는 뜻인 거지. 그럼 여러분 앞에 나온 두 개랑 반면에라는 말은 그러면 세 번째 개념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과는 다른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규범인데 그럼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규범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봐보자. 자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 사항 자체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그냥 경고만 하는 것 뿐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일반적이다. 그쵸 맞죠. 왜냐면 여러분 국제기구가 얘들아 그거 너 왜 안 지켜?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얘들아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은 국제기구를 들어갔어. 국제기구에서 너 왜 이거 안 지켜? 그냥 안 지킨다고 얘들아 위협을 가할 뿐이지 얘들아 그 법적으로 얘들아 소송 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바젤위원회. 그럼 여러분 이 바젤위원회가 위에서 누구랑 똑같은 말이에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 그치. 여러분 요거지 요거 경제 관련 국제기구인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이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 국가. 여러분 비회원 국가면 여러분 조약을 맺거나 얘들아 협상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제 관련 기구인 바젤위원회에서는 규범이 아닌데도 얘들아 뭐란데 너무 잘 지킨대. 뭐처럼? 규범적인 것처럼. 그러면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규범이 아닌데 왜 규칙처럼 잘 지키고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 거지. 자,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에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논의가 생기는 거다. 다시 규범은 아닌데 왜 규범적 성격이 생길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왜 이 성격이 나올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은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건 이거야. 왜 규범적인 성격이 나올까? 왜 얘들아 규칙이 아닌데 왜 규칙을 잘 지키지? 이걸 찾으라는 거죠.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이 국제법, 아까 국제법이 뭐였어? 조약과 국제관습법이었거든. 얘네들은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한대요. 그러면 얘네들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아까 얘들아 이 경제 관련 기구는 여러분 제재를 가해 못 가해? 못 가고 아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뭐만 한다고 했어 얘들아? 권고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권고만 할 수 있는데 근데 국제 지금 보강을 7시간 반을 하고 있어. 정은쌤은 모네를 보러 갔더라. 스위스야. 자, 그래서 나는 모네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원래 되게 그림 보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어때? 막 이러면서 나는 이러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러면 이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면 제재만 가면 될 줄 아는데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잘 지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왜 나오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다시 요거에 대한 내용 나왔어 얘들아. 왜 얘들아 이런 성격이 나온대요? 신뢰 때문이래. 신뢰. 여러분 얘는 여러분 신뢰가 아닌 법적인 구속력인데 얘는 신뢰에 의한 구속력을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뢰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봐주면 되겠지? 그럼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건 뭐야? 개념이 3개가 나왔을 때 2개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 걸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 공통된 게 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거 여러분 찾아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글의 짜임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BIS 비율은 그러면 여러분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나중에 하고 BIS 비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보자.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 여러분 재무 건전성은 여러분 우리 기출 분석하다 보면 계속 나올 텐데 재무 건전성이 뭐야? 은행이 안전하냐?
은행도 파산하잖아 얘들아. 은행도 얘들아 도산할 수 있거든. 그럴 때 얘들아 은행이 안전하냐? 이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분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해서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이 바젤 위원회가 도입한 게 BIS 비율이래요. 그럼 이런 BIS 비율은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러려고 만든 거네. 이게 목적. 자, 그리고 여러분 얘는 우리는 은행이 탄탄한데요. 이 탄탄한 게 기준이 되는 게 자기 자본의 비율이 이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은행이 탄탄해요.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BIS 비율이래요. 자, 그래서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가 돼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우선 타이핑 쳐가지고 일단 제시한다. 자,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BIS 비율은 위험가중 자산에다가 자기 자본을 여러분 분수로 표현을 하고 여러분 비율을 곱한 다음에 8%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 문단이 이렇게 나오면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뭐가 들어갔는지 정리해 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BIS 비율에 뭐가 들어간 거야? 정의도 들어갔고 BIS 비율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목적 나왔지. 은행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기준점을 제시했어요. 이 BIS 비율이 얘들아 사용이 되려면 8%가 무조건 넘어야 된다. 그치? 8%를 초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수식이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 수식은 무조건 계산 문제에 적용하겠지. 그러면 계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문단까지 정리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 3문단을 봅시다. 여기서 자본,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그 다음에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래요.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기본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1번 생각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완 나오면 2번 생각하고 단기 나오면 3번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자, 위험 가중 자산은 여러분 아까 자기 자본은 분자였고 여러분 얘는 분모에 들어갈 개념이야. 그치? 자, 이 분모는 보유자산. 여러분 누가 갖고 있는 자산일까? 은행이. 그치? 여러분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은행도 돈을 벌어 얘들아. 그치? 은행이 얘들아 돈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래요. 요거는 여러분 좀 표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여기 위험 가중 자산은 여러분 내가 보유한 자산에다가 여러분 선생님 위험 가중치라고만 쓸게. 자, 이거를 여러분 곱하고 얘네들을 계속 더할 거래. 여러분 보유자산이 얘들아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얘들아 아니면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얘들아 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보유자산에 따라서 뭐 위험 가중치가 달라지는가 보지. 근데 여러분 이때 위험 가중은 여러분 뭐에 대한 위험이래요? 신용위험. 그렇지. 여러분 신용위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자, 그럼 다시 봐보자. 이 신용위험은 위험 가중치인 신용위험은 자산 유형별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국채는 0%, 그 다음에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가 됐대요. 그러면 자, 이 질문. 국채, 회사채 이거를 여러분 통틀어서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민호인데? 여기 민호 왔어? 얘들아. 위험 가중치는 반영하는 것인데 이렇게 부여됐대. 근데 뭘 반영하는 거야? 자산 유형별에 대한 위험을 반영한다고. 자산 유형을 얘기하는 거네. 자산 유형이 국채랑 회사채로 나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0%, 100%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위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똑같은 말 항상 연결해줘. 그러면 여러분 이때 신용 위험은 이미 정해져 있대요. 국채는 무조건 0%, 그 다음에 회사채는 무조건 100%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유자산에 국채면 여러분 보유자산에다가 0%를 곱하는 거고 여러분 보유자산이 여러분 만약에 회사채면 회사채에다 100%를 곱하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이후 금융자산의 이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의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 아까 여러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이 뭐였어? 요거 우리 계산한 거. 여기에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을 더했다. 이걸 더해서 새로운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계산했다.
그럼 여러분 위험 가중 자산은 최종적으로 여러분 신용 위험에 대한 거 계산하고 플러스 여러분 누굴 계산하라는 거예요? 시장 위험도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BIS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인 거지. 그럼 BIS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건 뭐야? 신용 위험에 대한 거, 시장 위험에 대한 거 더한 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용 위험과는 달리 이러면 신용 위험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자.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바질 1 협약이 여러분 1996년에 도입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얘랑 선생님 주황색으로 쓴 거랑 노란색으로 쓴 거랑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얘는 은행이 결정할 수 있대. 그러면 여러분 신용위험은 은행이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네. 왜 결정할 수 없어요?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분 고정된 값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여러분 시장 위험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변동할 수 있다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차이를 딱 생각해 주면 돼. 이게 바젤 1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문단은 BIS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도 되지만 바젤 1 협약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한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네 번째 문단 한번 가보세요. 자 이러면 네 번째 문단은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얘들아 바젤 2 협약이 나타났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어떤 그래짜임을 생각해야 돼? 해결한 거. 그치? 한계를 해결한 거. 그래야 얘들아 이 보완점을 찾아야 바젤 2를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문단은 여러분 바젤 2 협약을 얘기할 거고 거기서 여러분은 보완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완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 여러분 위험가중자산이 뭐였어? 아까 분모에 들어가는 개념이지. 요거랑 요거의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이 되었대. 보완점 나왔네 얘들아. 보완점 1번. 자 여러분 첫 번째 보완점은 여러분 뭐냐면 자 아까 자산 유형이 뭐라고 했어? 국채랑 회사채라고 했잖아. 국채랑 회사채를 적용하는 거 원래 하고 있었지. 근데 여기 여러분 1에는 신용도라는 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네. 그럼 여기서 보완점은 뭐야? 신용도를 여기다가 적용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신용도가 적용되는 게 보완점 첫 번째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중에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럼 자 여러분 또 달라진 게 생겨요. 아까는 여러분 얘가 뭐 됐었어? 얘들아 값이 고정되어 있잖아. 근데 은행이 선택할 수 있대. 뭘 선택해? 표준 모형 할 거니 내부 모형 할 거니? 선택이 가능해졌대. 아까 여러분 선택이 가능한 건 누구만이었어? 시장 위험이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보완점이 나온 거야. 두 번째 보완점은 여러분 이 신용 위험을 여러분 은행이 선택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표준 모형이냐 아니면 내부 모형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왜 어떤 게 보완되고 있는지 이해됐을까? 자 그럼 다시 표준 모형 갈게. 표준 모형은 OECD 국가의 국채가 0에서 150까지 그 다음에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해서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표준은 기존이랑 똑같이 국채랑 회사채에 위험도를 얘들아 적용을 하긴 할 건데 얘는 0%에서 150%까지. 그럼 이건 고정값이라는 거야? 변동값이라는 거야? 변동값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회사채는 여러분 20%에서 150%까지. 그럼 이것도 변동값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변동값은 여러분 무엇으로 기준을 하냐? 아까 적용했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거야. 신용도가 높으면 0%에 가까워지는 거네. 신용도가 높으면 회사채가 2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둘 다 신용도가 낮으면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둘 다 15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위험 가중도가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오케이 그럼 다시 할게. 예를 들면 여러분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여러분 자 요거
네 글자로 앞에서 찾아봐. 실제 보유한 회사채. 보유라는 말 들어갔는데 보유자산. 그렇지. 보유자산이지. 보유자산. 그러면 여러분 보유자산이 100억 원이 있는데 근데 그게 회사채로 되어 있는 이런 100억 원이 있는데 신용 위험 가치가 20%래. 그럼 이러면 신용 위험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위험 가중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위험 가중치가 20%라고 한다면 그러면 위험 가중 자산에서 회사채는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 보유 자산에다가 위험 가중치 곱한다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 100억에다가 20%를 곱하면 20억이 위험 가중 자산의 합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계산하는 방법 이해됐지?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적용해주면 되는 거야. 자, 내부 모형은 그럼 여러분 이 표준 모형 나왔으니까 이제 내부 모형 갈게.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서 그 은행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허용을 받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부 모형은 누가 결정한다? 은행 내부에서 결정하는 거야. 근데 아무렇게나 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제 그 산하 기관에서 허락은 받아야 되긴 하지만 표준 모형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어느 은행이든 다 지켜야 되는 거고 내부 모형은 은행 내부에서 위험 가중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은행 내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걸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이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얘들아 뭘 선택해도 사실 값은 고정값이 나오는 건 아닌 거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또한이란 말 나왔어. 그럼 여러분 뭘 찾아? 보완점 3번 나오는 거지. 자, 여러분 보완점 3번 보세요. 자,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바꿀까? 우선 비율이 들어갔으니까 비율을 찾아야겠지. BIS 비율이지. 왜 BIS 비율이야?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BIS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여러분 말 바뀌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공식을 그대로 한글로 풀어서 설명한 거야. 자, 이 BIS 비율이 규제 비율이 몇 %였어 아까? 8%였잖아. 8%를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완점은 여러분 무조건 8%를 초과한다. 아까는 8% 선생님 여기 초과라고 했지만 8%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 얘는 8%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완점 3개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완점에 대한 내용들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딜 가냐면 4번째 문단을 5번째 문단을 가보자. 최근 바젤 3. 그럼 이제 바로 얘들아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알겠지? 바젤 2에서 바젤 3으로 보완점 또 찾으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5번째 문단은 바젤 3이고 그 3의 보완점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게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아까 단기 몇 번으로 얘기하기로 했어 얘들아? 단기. 아하 얘들아 3번. 자, 이러면 3번 선생님이 얘들아 기본 1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보유 2 보유 맞지? 보완, 그치 보완이 그 다음에 단기 3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3번이 제외가 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서 자기 자본이 원래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더할 거였는데 3번을 빼래. 1번, 2번만 적용을 할 거래. 그러면 단기 후 순위 채무가 착 빠져버렸네. 자, 또한 여러분 또한 나왔어. 그럼 보완점 2번이에요. 여러분 뭐가 보완됐냐면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율의 비율이 여러분 이거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 썼으니까 위험 가중 자산 분의 기본자. 여러분 기본자본은 1번이었다. 그거에 대한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이게 몇 프로를 넘어야 된다고? 6%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까 그전에는 여러분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하나도 건들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자기 자본에서 기본 자본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얘들아? 자기 자본은 누구의 자기 자본이야?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분 기본 자본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만 여러분 이 바젤 3에 혹은 여러분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돈이 없으면 아무나 이거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보건력을 강화한다. 이러면서 니은 안 썼어. 자, 그래서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가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면 맨 마지막에 딱 설명했잖아. 개정하는 효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뭘 찾으라고 했던 거야. 보완점을 찾아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6번째 문장 그죠? 여러분 6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해서 제도화를 해. 이러면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찾기로 했어? 분명 여러분 규범적 성격이 규범이 아닌데 규범적 성격이 왜 나오는지가 신뢰도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 금융당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28개국은 무조건 지켜야지. 왜냐면 가입했으니까. 이건 얘네들은 무조건 약속한 거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규범적인 성격이 무조건 규범으로서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대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비회원 국가일 때부터 이걸 썼다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은 뭐야? 왜 비회원 국가고 얘들아 아무런 규범이 없는데 왜 이걸 따르고 있었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자, 현행 법에도 얘들아 2009년 이전부터 얘들아 법에도 결정 다 적어놨대. 자,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한 징표를 금융시장에 보여주려고 한 거다. 이게 여러분 바로 이 신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은행이 얘들아 믿을 수 있다. 이 은행은 여러분 믿고 투자해도 되고 이 은행은 이렇게 같이 거래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국제은행의 국제당국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여러분 이 의심받는 은행은 대부분 뭘 얘기하는 걸까? BIS 비율이 미칠 때, 그치? 8% 미칠 때는 아마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일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BIS 비율을 잘 지키면 이 은행은 안전해요 라는 게 이미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제에서 여러분 이걸 통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을 수 있는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게 가입을 안 해도 그냥 지키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7번째 문단 가자. 바젤위원회에서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해서 제정을 하는데 그 헌장에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당연하지. 왜 의무가 있어? 가입했으니까.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국가 감독 권한이 없으면 그리고 그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도 일단 헌장에 밝힌대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건 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얘야. 얘잖아. 그치.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규범이 없다. 그치. 규범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고 있다. 이러면 바젤 협약이 얘들아 미안해. 바젤 협약은 여러분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채택해서 따르고 있대요. 아까 이제 가입 국가는 28개밖에 없는데 근데 거의 3배 넘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여러분 이걸 따른다는 건 이걸 지키면 여러분 은행으로서의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봐봐. 이 결정에 형식적 구속을 받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 이 형식적 구속은 여러분 신뢰 구속력이에요?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에요? 이걸 받지 않는데 이거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대.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법적으로 구속이 안 돼도 이 말이야. 이걸 안 받아도 왜 자발적으로 할까? 이런 현실은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은 아닌데 이런 말랑말랑한 법이라는 그냥 말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럼 말랑말랑한 법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 규범이야, 규범이 아니야? 규범이 아니죠. 여러분 자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이거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구속력이에요. 자, 그런데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이 그에 비해서 딱딱한 법이래. 그럼 여러분 딱딱한 법은 여러분 조약하고 여러분 국제관습법이니까 뭘 찾으라는 거야? 주범이 있다. 그럼 얘는 주범이고 자발성이야 아니면 강제성이지? 강제성이고 신뢰를 기반하는 게 아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제교준도 장래는 딱딱하게 응고될지도 모른다. 이러면 딱딱하게 응고된다는 건 주범이 될지도 모른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지문은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 정보량도 많긴 하지만 그 정보량은 여러분 사실은 얘들아 계속 보완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에 대한 개념만 잘 잡으면 그게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빠르게 찾으면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선생님 얘들아 무슨 정신으로 얘들아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뽑았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답을 조금 문제를 조금 고칠게요. 여러분 31번 보면 인물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윗글에 대한 설명이야 얘들아.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미안해 얘들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거야. 아는 거 31번 고쳐. 고칠 거 두 개 더 있어 얘들아. 지금 32번은 적절한 거 고를 거야. 여러분 이거 적절한 거 적절한 거 고쳤어 얘들아.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33번을 보면 33번에 얘들아 여기 기본 자본 있지? 이거 부채. 여러분 이거 부채야. 또 그대로 갖고 오다가 여러분 요거는 회사채. 요거야 요거. 이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 32번하고 33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자. 32번, 33번.
흔히 한번 볼까? 자, 여러분 요거 적절한 거 고를 거잖아요. 자, 과제 1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에 여러분 무슨 개념 들어갔냐면 신용도라고 하는 개념 들어갔는데 신용도는 협약 몇 번째부터야? 두 번째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 여러분 신용도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얘는 신용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네. 회사채가 무조건 몇 퍼야? 무조건 100%라고 고정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자, 2번 과제 2에 따르면 각국 은행이 준수해야 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이거 뭐라고? BIS 비율. 그래서 여러분 BIS 비율이 여러분 동일해요? 아니죠. 왜냐면 은행이 얘들아 내부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표준 모형에서도 얘네들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면 신용도에 따라서 여러분 이 은행의 신용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거니까 그럼 여러분 각국의 은행들은 모두 똑같은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내부 모형을 사용하면 여러분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8%를 여러분 초과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그 다음에 과제 2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 국채를 매각을 한 후 그럼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각할 때는 위험가중치를 다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내 보유 자산이야. 만약에 내가 100억을 팔았어. 100억의 보유 자산을 팔고 그 100억을 회사채에 투자를 한다면 BIS 비율이 항상 높아질까요? 아니요. 왜냐면 BIS 비율이 얘들아 지금 회사채는 어디서 뭐 어디까지를 받을 수 있어. 20에서 150을 받을 거니까 어떤 값을 받는지에 따라서 어떤 여러분 신용도인지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쟤는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정된 값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4번 과제 2에 따르면 시장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위험 측정 방식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내부 모양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3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거든. 근데 여러분 3은 보완자본에 대한 개념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어. 뭐 설명했어 얘들아? 기본자본 설명했잖아. 이러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이 최소 6%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이건 정말 쓸데없는 말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3은 보완자본을 적용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33번 문제 한번 갈게요. 자, 33번에 자,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얘들아 이 위험 가중 자산은 아래 표와 같은데 국채, 회사채. 자, 이때 이 국채하고 회사채만 자산을 보유했대.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얘네들의 보유 자산이야, 그치? 자, 과제 2협약에 따라서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할 건데, 그럼 여러분 내부 모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런 뭐 해도 돼, 얘들아? 얘는 그냥 이런 뭐 해도 되냐면 그냥 8% 지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위험 가중 자산을 이미 계산해 놓은 값이야. 그럼 여러분 위험 가중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보유 자산에다가 여러분 가중치를 곱한 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 이게 지금 3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원래 회사채로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얼마인 거예요? 600억이에요. 얘가 50%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2분의 1이니까 얘가 6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원래 회사채가 가지고 있는 실제 여러분 자산은 600억이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지. 자, 그리고 그 외 자본 자산은 무시한대. 근데 여러분 국채에 대한 여러분 퍼센트는 나오지 않았어. 그 국채가 얼마 실제로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BIS 비율로 계산해보자. 자기 자본 다 더하면 이게 분자가 될 거니까 자기 자본은 여러분 총 110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험 가중자산 아래 거 쫙 다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1000억이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11%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8% 이상이 초과되니까 BIS 비율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여러분 보기를 분석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자,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 8%보다 상회가 뭐야? 위 더 높다, 그치? 높은
높은 거 11%니까 맞는 말이네. 자,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이러면 자, 보유 중인 회사채는 얼마라고 했어? 600억인데 그거를 여러분 20%였다면 그러면 여러분 위험 이 가중 자산에 들어가는 여러분 돈이 12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위험 가중 자산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러면 국채랑 회사채랑 이러면 요거 다 더할 거잖아. 그러면 아까는 1000억이었는데 얘 120억 되면 1000억보다 얘들아 더 작아져. 분모가 작아지면 얘들 값이 당연히 어떻게 돼? 다시 커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높았다. 맞는 말 되는 거죠. 11%보다 더 높아요.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이러면 이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대. 이러면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회사채는 지금 얼마 갖고 있어? 600억 갖고 있거든? 그러면 얘는 700억 가질 수도 있고 800억 가질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그냥 돈 그냥 가정해버려. 가정하면 얘들아 내가 계산하기 쉽게 이러면 선생님 1000억이라고 할게. 1000억이라고 한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000억 보유 자산에다가 가정했으니까 여기다가 얘들아 위험 가중치를 곱하면 여러분 저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300억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300억이 되려면 여러분 가중치가 얼마야? 30%네. 그러면 얘가 항상 높다는 건 여러분 가중치는 항상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 맞는 말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이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700억 넣어도 되고 여러분 800억 넣어도 돼. 근데 계산하기 쉽게 그냥 선생님 1000억 넣었어. 자, 그 다음에 4번. 갑은행이 바젤 1협약으로 기준으로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여러분 회사채 여러분 어떻게 무조건 몇 %예요? 무조건 100%니까 600억에다가 여러분 100분의 100% 하면 그럼 이거 600억이네.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갑은행이 여러분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사업에서는 보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대요. 아까 이거 얘들아 32번이랑 똑같은 오답 아니야? 32번도 그렇지. 32번 5번에서랑 보완자본이 아니라 기본자본이야. 그럼 여러분 자 기본자본 얘들아 지금 충족되고 있는지 계산해봐. 바젤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들아 우선은 이런 위험가중 자산 대비 이런 기본자본 하기로 했거든? 근데 기본자본이 얘들아 위에 얼마로 나와있어? 50억으로 나와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여러분 지금 100을 곱한다 해도 5%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충족해요? 충족하지 않아요? 충족 안 하네. 그럼 이거 충족하려면 여러분 기본자본을 얼마 더 증액시켜줘야 돼? 10억 원을 더 증액시켜줘야 돼. 그래야 6%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요거는 적절하지 않다. 답 5번이야 얘들아. 여러분 얘는 오답률이 얘들아 얘만 7%고 나머지 다 20, 20, 20, 20이야. 거의 다 얘들 20%대거든. 그러면 여러분 헷갈렸거나 애들이 못 풀었거나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 어디를 해보시냐면 요거랑 이런 노란색 책 요거 원래 얘들아 선생님 그 반월도 더 하기로 했었는데 얘들아 반월 그러면 앞타임에 내가 수업을 못한 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반월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할게. 그럼 여러분 요거 숙제 선생님 시간에 검사할 거야. 이 시간에 검사하지 않고 선생님 시간에 검사할 거야. 그래서 가지고 이거 써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자. 여러분 다음 주도 똑같이 얘들아 한 번 더 이렇게 보강 한 번 더 하는 거 알지 얘들아? 선물 사오세 얘들아. 선물 사서 포즈처럼 한대.